할아버지는 왜 저를 키워요? 아들을 죽인 여자의 자식을. 할아버지 바보예요. 7살 준서의 절규가 방안을 찢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려 했는데 결국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해두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강태식입니다. 올해 72이고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폐에 쌓이고 여름 떼약볕 아래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겨울 칼바람에 손끝이 갈라져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낡은 작업용 장갑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달코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민수에게만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주려 애썼고 제 옷은 몇 년씩 기워 입어도 아들의 교복만은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현장 한복판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의 무게가 한순간에 풀려나온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 아들만큼은 제 발자국을 따라 이 거친 땅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만으로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며느리 수진을 데려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에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아버님, 평생 고생하셨죠.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라고 말했고 그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양복을 빌려 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화 대신 구두를 신은 발이 어색해 자꾸 비틀거렸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신랑의 아버지께서 홀로 이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라고 소개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박수 소리에 평생의 수고로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패백을 올리며 제게 깊이 절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저는 가끔 민수네 집에 들러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지는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냈고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제 작업용 장갑이 너무 낡았다며 새 것을 사다 주었을 때 저는 그 작은 배려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조금만 더 일하시고 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녀의 그 말이 얼마나 진심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경고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수진도 함께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고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고 그게 제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보호자분이십니까? 김민수 씨가 등산 중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라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수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 위에 누운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이것이 현실이 아니길,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무릎이 꺾이고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그 가운데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여보하며 오열했고 몇 번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나도 데려가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조문객들은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수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수진아, 내가 쓰러지면 민수가 더 슬퍼할 거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 보여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인 날 영구차가 출발하는 순간 수지는 차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그녀의 절규는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자는 정말로 제 아들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둔 민수는 행복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며느리를 딸처럼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화장터에서 민수의 유골을 수습하는 동안 수지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남겨져서 무섭지만 아버님이 계셔서 조금은 의지가 돼요. 앞으로도 자주 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 수진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그가 입던 옷을 꺼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에서 저는 마지막 위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밥은 먹고 지내니? 혼자 있으면 힘들 텐데 할 말 있으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하렴. 하지만 전화는 한참을 울리다가 끊겼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슬픔에 잠겨 연락을 받을 여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수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늘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도 않은 채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혼자 집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며느리 집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들러 며느리가 좋아하던 과일과 반찬 재료를 샀고 집에 돌아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전.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고 수진도 맛있게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보온 도시락에 담아보자기에 싸고 저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야위었을까? 얼굴은 많이 상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제가 만든 음식을 보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다시 한번 여며 쥐었습니다. 1501호. 민수와 수진이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안쪽에서 들려온 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수진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제 손에 들린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맴돌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수지는 왜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가?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그 목소리에 담긴 친밀함과 다정함은 결코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럴수록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낮에는 현장에 나가 일을 했지만 손에 쥔 연장이 자꾸 미끄러졌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 현장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의 대학 동기였던 재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부 여쭤야 했는데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수 형이 너무 보고 싶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그리움이 묻어났고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형수님은 좀 어떠세요? 연락이 안 되던데. 재훈의 그 물음에 저는 며칠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의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재훈아, 사실 며칠 전에 수진이네 집에 갔었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사실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전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수진 씨가 자꾸 등산을 가자고 한다고
평소에는 운동을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민수의 통장 정보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만약을 대비해 저에게 자신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를 남겨두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해 두세요. 그때는 그저 아들의 철저한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뒤 거래 내역을 조회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자분께서 사망하시기 2달 전에 적금 3천만 원을 전액 해지하셨네요. 직원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지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직원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배우자분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김수진 씨 명의로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고 건물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3천만 원. 민수가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언젠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자금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죽기 2달 전에 모두 수진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에 날짜와 사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수 사망 2달 전 적금 3천만 원 해지 및 수진 계좌로 이체. 민수 사망 1달 전 수진이 계속 등산을 권유함. 민수 사망 당일 등산 중 추락사. 그리고 장례 후 2달 수진 연락 두절. 낯선 남자와 동거 추정.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있는 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그곳은 좁고 어두웠지만 탐정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의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더 큰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간 수진과 그 남자를 미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나온다는 것은 제 의심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몇 분마다 한 번씩 확인했고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저를 외면하는 꿈, 그리고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꿈. 드디어 일주일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고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 무게감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사무소로 향했고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진과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그리고 민순의 아파트 현관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사진 속 수진의 얼굴에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슬픔의 그림자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박철민이라는 사람입니다. 탐정이 한 장의 신상 정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35세, 무직, 과거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그리고 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남자와 김수진 씨는 약 1년 전부터 교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호텔 CCTV와 식당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1년 전부터 꾸준히 나옵니다. 1년 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수진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금을 붓고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수진은 뒤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민수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탐정이 꺼낸 것은 등산로 입구의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분이 사망한 그날, 이 등산로 입구를 통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김민수 씨, 김수진 씨, 그리고 탐정의 손가락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박철민. 이 남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등산로에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치밀하게 준비된 무언가였습니다. 수진과 박철민은 1년 전부터 만났고 민수의 돈을 빼돌렸고 그리고 그날 등산로에서 제 머릿속은 그 이상을 상상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의뢰인님,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덮었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제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아내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아버지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구나. 촛불이 흔들리며 민수의 얼굴을 비췄고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거야.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맹세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에 탐정이 정리해준 증거 자료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신고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고 경찰관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하게 기록했고 탐정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팀에 배당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경찰이 움직여줄까? 이미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해줄까? 며칠 뒤 형사 한 명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태식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부경찰서 강력팀 정민호 형사입니다. 아드님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저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는 경찰서 인근 조용한 카페였고 정 형사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 형사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CCTV상에서 박철민이라는 남자가 등산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망 2달 전 거액의 적금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점이 매우 수상합니다. 저는 형사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그가 진지하게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정 형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추락사로 나왔습니다. 상황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죠.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김수진 씨와 박철민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부터 정 형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수진을 경찰서로 소환했고 저는 조사실 밖 복도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찰서까지 불러내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피했고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철민이라는 남자는 누구요? 당신이 1년 전부터 만나온 그 남자는? 제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고 그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예요. 민수 오빠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의 변명은 하나같이 빈틈투성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형사는 박철민도 소환했고 그 역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그냥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등산은 우연히 같은 날 간 거고요. 하지만 형사는 호텔 숙박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1년 동안 우연히 50번 넘게 일어났다는 건가요? 박철민은 말문이 막혔고 식은땀을 흘리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의 직장 후배였던 김태준이라는 청년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수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 씨가 요즘 자꾸 등산을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싫다고 했거든요. 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주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수진 씨가 건강 관리 좀 하자면서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상한 게 평소 운동 안 하던 수진 씨가 갑자기 등산화랑 배낭까지 새로 샀다고 했어요. 그 증언은 수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민수가 사망한 등산로의 CCTV를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박철민이 민수보다 30분 먼저 등산로에 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분 먼저 올라갔다는 것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형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특정 지점으로 유인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같은 등산로를 오르던 한 시민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시민은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함께 촬영했고 그 영상 속에는 민수와 수진 그리고 박철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정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박철민이 민수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민수가 뒤로 비틀거리는 순간이 흐릿하게나마 보였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 더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겪었을 공포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일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동료들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단 하나의 생각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 드디어 분석 결과가 나온 날 정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태식 씨, 좋은 소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박철민이 김민수 씨를 밀어낸 순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정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제 아들이 정말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형사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아버지가 약속했지?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촛불이 흔들리며 민수의 얼굴을 비췄고 저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내가.
그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고요한 휴식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수진과 박철민은 구속 기소되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척, 남편 살해한 악마 같은 아내 보험금 노린 치밀한 살인. 1년 전부터 계획신문 헤드라인들이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했습니다. 재판 첫날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굉장히 엄숙했고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곧 피고인들이 입장했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수진과 박철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안도감일까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국과수의 영상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수진과 박철민의 범행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년 전부터 교제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고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등산로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검사의 논고는 단호했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변호사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단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열렸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 탐정, 그리고 등산로에서 영상을 촬영한 시민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두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고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녀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증거들을 보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녀의 눈물에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저 여자의 심장은 얼음보다 차갑다는 것을.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법정에 나와 저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웅성거렸고 증인석으로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척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은 성함과 직업을 밝혀주십시오.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강수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피고인 김수진의 전 남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라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증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수진과 언제 결혼하고 이혼했습니까?
이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015년에 결혼했고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이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김수진이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사가 추궁하자 이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수진이 당시 만나던 남자에게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준서이고 현재 7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수진도 아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혼 후 김수진이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제대로 키우지 않고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이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문에서 이 사건을 보고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제 전 부인이더라고요.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의 말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이용할 줄만 알지 진짜 사랑이 뭔지는 모릅니다. 저도 속았고 피해자 김민수 씨도 속은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이혼한 사이 아닙니까? 혹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이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이혼 재판 기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이강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법원 밖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식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제 소개에 그는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에 이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수진이 재혼한다고 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본인은 혼자 살았더라고요. 나중에는 친정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아이는 혼자 있다는 겁니까?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아동보호기관에 있을 겁니다. 제가 키우고 싶어도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는 말끝을 흐렸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는 살인범이고 아빠는 키울 형편이 안 되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준서라는 이름의 7살짜리 아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엄마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아이까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동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서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제 말에 담당자는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현재 저희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혼자였고 아무도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점점 수진과 박철민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이강수의 증언은 수진의 성격과 과거 행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남성들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왔으며 이번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진의 변호는 점점 약해졌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준서라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5번째 재판날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인 국과수의 영상 분석 결과가 공개되는 날이었고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저는 여전히 맨 앞자리에 앉아 피고인석의 수진과 박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기립했고 곧 검사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정적인 영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의 신호에 따라 법정 앞쪽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화면이 점차 선명해지며 등산로의 한 지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민수, 수진, 그리고 박철민. 영상 속 민수는 가파른 절벽 근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수 옆에 서 있었고 박철민이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고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이 갑자기 민수를 향해 돌진했고 민수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상 속 수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남편에게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박철민과 함께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고 피고인 김수진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억울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굳어진 마네킹 같은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하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완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민 것인지 우발적으로 부딪힌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국과수의 전문가 감정에 따르면 피고인 박철민의 움직임은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며 속도와 방향을 볼 때 우발적 충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철민이 먼저 일어났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고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사랑했고 저도 민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했고 그게 잘못인가요? 그녀의 말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고 사람들은 분노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제 아들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옆에 앉은 정 형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저만큼이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발표했습니다. 2주 후 최종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수진과 박철민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정했습니다. 수진은 나가는 순간까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악마란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로서 어떤 심경이십니까?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기자들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민수가 떠난 그날 제 시계는 그 순간에 멈춰 있었고 이제야 겨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강태식님께 저희는 이준서 군의 보호와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현재 이준서 군은 저희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으나 친족 중 양육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곧 공공보육시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곧 작은 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깡마르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 준서야. 나는 강태식이라고 해. 제 인사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체포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엄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까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서야, 무섭지? 하지만 괜찮아. 아무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곧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나쁜 아이예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 엄마가 한 일은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민수를 죽인 여자의 아들이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민수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입양 절차를 문의했고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네, 키우겠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록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진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박철민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고 저는 법정을 나서며 허탈함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15년. 그것이 제 아들의 목숨값인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아 민수야,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동보호기관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식님께 저희는 이준서 군의 보호와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현재 이준서 군은 저희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으나 친족 중 양육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곧 공공보육시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재판 중에 들었던 그 아이 수진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7살 준서. 저는 그 아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곧 작은 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깡마르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 준서야. 나는 강태식이라고 해. 제 인사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체포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엄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까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서야, 무섭지? 하지만 괜찮아. 아무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곧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나쁜 아이예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 엄마가 한 일은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죽였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구해주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여러 서류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날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준서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불안하고 외로운 눈빛. 저는 그 눈빛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 원수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아버지를 이해해 주겠지? 촛불이 흔들렸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준서를 데려오는 날이 왔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도착하니 준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살 방도 준비해뒀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목소리로 네, 할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아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을 죽인 여자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죄 없는 7살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준서에게 방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쓰던 방을 며칠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준서를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이불과 책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마음대로 써도 돼.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저는 준서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뭘까 고민하다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숟가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많이 있으니까.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준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엄마 이야기해도 돼요? 아이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준서야. 엄마는 엄마니까.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엄마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그날 밤 준서를 재운 뒤 저는 다시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오늘 내 방을 다른 아이에게 주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남긴 마지막 숙제 같아.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촛불이 흔들렸고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준서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준서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현장 일을 조금 줄이며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뒤 저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점차 밝아졌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친구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평범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간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아이가 멍이 들어 돌아왔습니다. 팔에, 다리에 작은 상처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물음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준서가 살인범의 자식이라는 것을. 저는 학교로 달려갔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선생님의 표정은 안타까웠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들도 알고 있고 준서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아이까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준서는 착한 아이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제 간청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나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준서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세상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준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준서야, 밥 먹자라고 불러도 아이는 배 안 고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구하려 했는데 결국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준서의 가방이 찢어져 돌아온 날도 있었고 교과서에 낙서가 되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학교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조금 먼 곳에 있는 학교로 전학수속을 밟았습니다. 준서야, 우리 새 학교로 가자.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를 거야. 제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새 학교에서의 첫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한 학부모가 준서의 신상을 알아내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제 어깨쯤 오는 키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옮겨보기도 했지만 소문은 어디든 따라왔습니다.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검색하면 엄마의 범죄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아이를 따라다니는 평생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살인범 자식이랑 안 놀고 싶다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한 학부모의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준서는 점점 세상과 담을 쌓아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갔으며 가끔씩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구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지옥으로 밀어넣은 걸까요? 그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서가 17이 되던 해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은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준서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저는 급히 방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책과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준서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니? 제 물음에 준서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태어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또 놀렸어요. 살인마의 자식이라고, 너도 커서 사람 죽일 거라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서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는. 하지만 준서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 엄마는 정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할아버지 아들을. 아이는 소리를 질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를 키워요? 할아버지 아들을 죽인 여자의 자식을. 저를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성자예요? 아니면 바보예요? 준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차라리 고아원에 있는 게 나았어요. 거기서는 적어도 이런 취급은 안 받았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고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준서야. 저는 아이를 쫓아나갔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준서는 우산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뒤쫓았지만 이미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어디 있니? 나와. 저는 거리를 헤매며 아이를 찾았지만 준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PC방, 편의점, 공원, 아이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지만 준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지쳐서 한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온몸은 비에 젖어 떨렸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준서야, 제발 무사해라.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고 수소문 끝에 준서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한강 다리 밑에서 떨고 있었고 저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니?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돌렸고 제품을 밀어냈습니다. 왜 찾으러 왔어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그 차가움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서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입원했고 저는 병상 옆에서 밤새 아이를 지켰습니다. 준서는 잠든 사이에도 계속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떨었고 싫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저였습니다. 다음 날 준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결국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준서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는데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준서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10년간 쌓였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준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할게. 처음에 너를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도 많이 고민했어. 내 엄마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 제 말에 준서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어. 너는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준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너야, 준서야.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믿어. 너는 착한 아이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아이는 제게 안겼고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와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있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야기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학교를 다시 옮겼고 이번에는 조금 먼 곳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준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적금 통장. 그 돈은 그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준서야, 이건 내 새아빠가 남긴 돈이야. 제 말에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아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아들 민수 말이야. 그 사람이 너를 위해 남긴 돈이라고 생각해. 준서는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할아버지는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 알아. 음악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잖니? 제 말에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이 돈은 저는 아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돈은 원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돈이었어. 그리고 너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이잖니? 준서는 한참을 통장을 바라보다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한테 보답할게요. 아이의 다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냥 행복하면 돼.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새아빠 민수 할아버지께도 보답할 거예요. 그렇게 준서는 음악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고 아이는 그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준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서는 매일 늦게까지 연습했고 손가락이 부어오를 정도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청소년 작곡 대회. 준서는 그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고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작곡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었지. 그리고 이제 준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대회 당일 저는 객석에 앉아 준서를 응원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준서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얼굴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서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연주가 끝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상 이준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상을 제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는 객석에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민수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객석의 사람들은 준서의 이야기에 숙연해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 슬픔, 갈등,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를 향해 박수를 쳤고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준서는 트로피를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준서야. 정말 잘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안긴 준서, 이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내내 트로피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대상을 받다니. 아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믿었어.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민수의 영정 앞에 준서를 데려갔습니다. 준서야, 여기 내 새아빠 민수가 계신다. 준서는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할아버지. 저는 준서예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음악을 배웠고 오늘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준서는 깊이 절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준서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꿈속에서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살았는데 몸이 멀쩡할 리 없었으니까요. 정밀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았으니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병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아이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약해졌고 기침이 잦아졌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준서는 제 변화를 눈치챘고 할아버지, 병원 가보세요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둘러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준서와 함께 앉아 진실을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이 있어. 폐암이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제 말에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준서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는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가니까 후회 없어. 제 말에 준서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는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이의 절규에 제 가슴도 찢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재능도 있고 착하고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없어도 너는 잘 해낼 거야. 준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악 선생님,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민수 할아버지도. 그 후로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준서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은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새로 작곡한 곡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서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가면 민수 할아버지 묘 옆에 묻어달라.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내가 작곡한 곡을 연주해줘. 제 말에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고맙다, 준서야. 너를 만나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호흡은 약해졌고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준서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 아니에요. 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준서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한다. 준서는 제 손을 꼭 쥐고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준서와 함께한 10년, 그리고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만이 제 몸을 감쌌고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이제 갈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 날 준서는 제관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아이가 작곡한 곡 할아버지께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고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는 울면서도 끝까지 연주를 마쳤고 마지막 음이 울린 뒤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저 잘 살게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준서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저는 하늘에서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준서야. 너는 잘 살 거야. 할아버지가 믿어. 그렇게 저 강태식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이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며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곡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를 떠올릴 것입니다. 저 역시 하늘에서 아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민수와 함께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여자의 자식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서를 만났고 그 아이를 지켜줬고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용 장갑. 제가 평생 끼고 일했던 그 장갑은 이제 준서의 방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힘들 때마다 그 장갑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장갑이 제가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저는 민수와 함께 준서를 지켜봅니다. 아버지, 준서 잘 크고 있네요. 민수가 말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저 아이는 잘 자랄 거야. 우리가 함께 지켜주자. 민수가 웃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함께 땅 위의 준서를 바라봅니다. 준서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항상 말합니다. 제 음악은 제 할아버지께 바치는 헌정곡입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 자랑스러움의 눈물입니다. 제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준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